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시작을 하시죠.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을 다루는 부분인데,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읽으면서 되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오늘 다룰 부분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들은 저번 시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규범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 사이의 구분이 여기서도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는 그것만 딱 따로 뽑아서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번 시간쯤 되게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했던 얘기에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설명하다가 좀 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설명이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브랜덤이 처음 비트겐슈타인을 소개하면서 프레게랑 비트겐슈타인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이 봤을 때는 프레게 같은 경우에는 규범의 본성에 대해서 거의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프레게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프레게랑 비트겐슈타인을 연결하는 브랜덤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규범적 질서와 인과적 질서가 구분된다라고만 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규범적 질서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들어간다는 게 그 브랜덤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구지방이 되죠. 프레게는 규범의 본성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 비트겐슈타인은 근데 지향적으로 내용 있는 상태나 행위가 본질적으로 규범적인 의의를 지닌다라는 요 주장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향적으로 내용이 있다라는 것과 규범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할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비트겐슈타인에게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요게 브랜덤이 비트겐슈타인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어떤 포인트로 잡는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브랜덤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통찰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요죠 이제. 그러니까 지향적 상태로 행위된 일상적 이해라고 해가지고 그 지향적 상태라는 건 뭐냐?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행위하고 생각하도록 의무지우는 그런 상태다.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내용을 그냥 딱 던져주면서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탐구에 있어서 통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브랜덤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철학사를 좀 자기 관점으로 자기 방식대로 독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칸트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 브랜덤은 칸트가 철학사에서 규범에 대해서 처음으로 강조한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로 든 게 이제 칸트는 우리의 인식의 조건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 그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까지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고 어디부터 우리의 말들이 무의미해지는지 어디까지 그 규범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규범이 적용이 안 되는지 이런 걸 나눴다. 그래서 현상계까지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데 현상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에 주어지지 않고 범주가 적용되지 않는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말들이 무의미해진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브랜덤이 칸트가 구별한 그 이성의 한계라는 그 구분이 우리 시대의 철학에서는 규범적 질서와 인과적 질서, 인식적 질서와 뭐 자연적 질서 요런 대비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칸트 해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그런 이성의 한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성의 한계 안에 나타나는 것들은 유의미한데 이성의 한계 바깥에 적용되는 판단들은 무의미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통찰이다라는 건 모든 칸트 설명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브랜덤처럼 이거를 규범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 인식적 질서와 인과적 질서 사이의 대비로 구분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셀라스의 논이라든지 이런 걸로 적용하는 방식의 해설은 되게 특이한 해설이거든요. 특히나 칸트한테서는 또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 성립하는 게 자연이고 인과기 때문에 더 이런 그 구분이 정확하게 딱 적용되지 않는 면모가인데 그게 또 프레게도 마찬가지죠. 프레게 같은 경우도 브랜덤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프레게의 심리주의 비판이잖아요. 심리주의를 비판하면서 프레게가
규범적 질서와 인과적 질서 대비시키고 자연적 질서 대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는데 사실 철학사에서 프레게를 해설을 할 때는 물론 심리주의 비판도 프레게의 초창기 철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프레게의 산술의 기초에서 나오는 그 논리주의, 수학이라는 걸 논리학으로 환원시키려는 그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뜻과 지시체에 대해서 나오는 그 동일성 문제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언급되는 부분인데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심리주의 비판에만 딱 그 주목하는 경향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특정한 포인트를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딱 맞추는 게 브랜덤식의 철학사 해설이기 때문에 요 비트겐슈타인 통찰이라고 설명한 이 부분도 그냥 요것만 딱 읽으면은 되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이지, 어떤 점에서 비트겐슈타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지 라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설명하자면은 브랜덤이 이해하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비트겐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비트겐슈타인을 일종의 기능주의자로 이해를 하거든요. 기능주의 철학 안에 포섭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비트겐슈타인 그 철학적 탐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석판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석판이라는 이 단어가 이 언어가 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석판이라고 외칠 때 어떤 때는 그게 석판을 가져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위에서 떨어지는 석판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어떤 언어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이런 지향적인 어떤 상태들, 의미한다, 이해한다,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뭔가를 욕망한다, 믿는다 이런 모든 지향적인 상태들은 특정한 언어 게임 안에서 그 상태가 어떤 역할을 지니느냐를 가지고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판이라는 말도 예를 들어서 공사장 인부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석판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그 석판이라는 말이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그냥 석판을 운반하고 있는 작업이라면은 석판을 가져오라는 역할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정한 지향적 상태를 언어 게임 안에서 그 지향적 상태가 취하고 있는 역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비트겐슈타인 작업의 핵심이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규범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규범 뭐가 올바른지 그른지 뭐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뭐가 그 참인지 거짓인지 같은 어떤 규범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다. 그러니까 역할을 통해서 지향적 상태를 규정한다.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을 나누는 어떤 규칙이 된다. 이게 이제 브랜덤의 비트겐슈타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핵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계속 이제 칸트 프레게에서 나왔던 이 부분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규범적인 힘이라는 것과 인과적인 힘이라는 게 구별이 돼야 한다. 규범적인 힘이라는 것과 인과적인 힘이라는 게 구별이 돼야 한다. 계속 칸트 프레게가 강조했던 내용이고 이 규범적인 힘,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언어 게임 안에서 그 지향적 상태나 행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서 평가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범적인 힘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올바른 사용의 근원이 되는 거고 인과적인 힘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걸 할 것 하는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걸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지향적인 상태라는 건 뭐냐?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고 생각하도록 의무지우는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우리한테 게임에서 언어 게임 안에서 부여가 되고 그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어떤 의무를 지우는데 그렇게 역할이 귀속된 상태가 지향적 상태다라는 게 브랜덤이 바라보는 어떤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통찰이고 그게 브랜덤이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인과적 힘과 규범적 힘을 구별하는 게 브랜덤이 바라보는 비트겐슈타인 사고방식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에 적용시킨다는 게 브랜덤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인과적인 힘과 규범적인 힘을 혼동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동을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철학의 문제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랑 이 질서, 규범적인 질서가 있고 무엇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라는 이런 인과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규범적인 해야함이라는 게, 그, 잠깐, 여기, 제가 가려져가지고, 인과적인 해야함하고 혼동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업이라는 거는 이런 자연주의적인 선입견, 규범이라는 거를 인과로 환원하려는 이런 자연주의적인 선입견을 벗어남으로써, 요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음으로써 철학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 철학이라는 게 진행돼야 된다는 게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핵심이다라고 브랜덤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읽으면 자연주의적 선입견이라는 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규범적인 질서고 이게 인과적인 질서인데, 이걸 혼동하는 게 자연주의적 선입견이다. 이걸 혼동하게 되면 초경직성의 이미지, 이 슈퍼리지드라고 돼 있는데, 슈퍼리지디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적인 필연성이라는 게 마치 이제 규범적인 필연성,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하는 게 마치 어떤 인과적 레일이 깔려 있어가지고 철로가 기차가 그 레일 위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인과적 필연성인 것처럼 혼동됐을 때 이런 이미지가 발생한다. 근데 애초에 자연주의적 선입견, 그러니까 규범적 필연성을 인과적 필연성으로 환원시키려면 이런 자연주의적 선입견에 벗어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아예 우리한테 나타나지조차 않는다. 그래서 요점은 자연주의적 선입견과 함께 출발하지 않는 것이다. 아예 애초에 이걸 상정하지 않는 게 요점이다. 이게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게 브랜덤이 주장한 거죠. 그리고 요걸 혼동했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규칙 따르기에서 나오는 그 규칙주의와 규칙성주의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규칙주의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규칙보다 더 근본적인 다른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른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규칙보다 더 근본적인 또 다른 규칙이 있어야 된다 해서 특정한 규칙, 예를 들어서 더하기라는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더하기를 설명하는 더하기의 규칙이 있어야 되고, 더하기의 규칙을 설명하는 규칙의 규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무한템이 발생한다는 게 규칙주의의 주장, 규칙주의가 빠지게 되는 문제인 거고, 규칙성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무한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고정된, 더 이상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정된 어떤 아무런 규범도 적용되지 않는 행위가 있다. 그 근본적인 층위가 있다라고 하는 규칙 성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게리맨더링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한히 많은 해석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브랜덤이 보기에는 이런 자연주의적 선입견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인 거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연주의적 선입견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비되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초경직성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우리가 언어놀이를 혼동해서 그렇다. 우리가 실제로 문장을 사용하는 언어놀이라는 게 있고, 이 언어놀이를 다른 언어놀이랑 혼동해서 이런 이미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문장을 사용한 언어놀이라는 건 규범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놀이, 그러니까 규범적 질서라는 것과 다른 언어놀이, 자연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놀이. 요게 두 가지가 되겠죠. 자연적 상태, 규범적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요 두 가지 이 질서들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하게 됐을 때 그때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게 주장이거든요. 요 앞에 나온 이 인용한 부분에서 앞에 나온 여기까지가 이제 철학적 탐구 195절 내용이거든요. 철학적 탐구 195절에서 우리가 규칙을 따르는 방식이 정말 이상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비트겐슈타인 대화 상대자가 얘기를 하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그거 이상한 게 아니다. 네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꾸만 인과적 질서와 규범적 질서를 혼동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규범적 질서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당위와 인과적 질서에서 우리가 인과의 그 레일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당위를 자꾸만 혼동하기 때문에 규범적 질서를 따른다는 것을 자꾸만 어떤 경직된 레일 위를 달리는 그런 인과의 이미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걸 혼동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될 것도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질서를 계속 구별하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제가 번역상에서 좀 어려웠던 게 이 스테이트랑 스테이터스 요 번역이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두 개를 다 자연적 스테이트도 상태라고 번역했고 규범적 스테이터스도 규범적 상태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브랜덤이 규범적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스테이터스라는 말을 나중에 어디서 쓰냐면은 의무론적 상태라고 할 때, 그러니까 디온틱 스테이터스라고 할 때 이걸 쓰거든요. 근데 디온틱 스테이터스가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찬동과 권한이라는 게 의무론적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개입하고 찬동하는 그것과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도 좋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할 때 그 찬동과 권한이라는 게 이 스테이터스로 표현이 되는데 이 스테이터스를 일반적으로는 지위 이렇게 많이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걸 찬동과 권한, 커미트먼트와 인타이트먼트를 지위라고 번역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상태로 번역했는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규범적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자연적 상태는 이제 특정 시점에서 딱 고정된 상태를 얘기할 때 이런 스테이트를 많이 고정된 상태는 스테이트를 쓰고 어떤 변화하는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의 상태를 스테이터스로 쓸 텐데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말에 딱 대응하는 어떤 번역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브랜덤이 비트겐슈타인을 가지고서 이제 지향성과 규범과 합리성이라는 게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적 상태라는 건 뭐냐? 지향적 상태라는 건 계속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언어 게임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행위하는 그런 상태가 지향적 상태고 언어 게임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행위할 때 그 역할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그 결정해주는 규범의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지향적 상태라는 건 결국엔 규범에 따라서 행위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렇게 규범에 따라 행위하는 상태가 바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브랜덤이 그 명시적으로 만들기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거랑 계속 연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모든 논의 자체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브랜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존재라는 건 뭔가?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는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의 속에 참여하는 존재이다 라고 했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의 속에 참여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그 적절하게 행동하는 존재라는 건데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건 결국 규범을 상정하고 있다. 이게 계속 그 틀 안에서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미하고 이해하고 요구하고 믿고 하는 그런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엔 뭐냐?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게임 안에서 어떤 규범에 지배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그 규범에 지배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규범에 따르는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이다. 결국엔 이 얘기랑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규범적 현상,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한 그런 규범적 현상이라는 것이 지향적 귀속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이다. 그게 이제 그 그게 언어적이든지 언어적이지 않든지, 그러니까 브랜덤이 뒤에 가서 하는 얘기지만 기능주의 설명하면서 얘기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규범, 그 지향적 행위, 지향적 상태라는 거에서 언어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언어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서도 규범적인 현상이라는 게 지향적 귀속에서 어떤 본질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브랜덤 밑밥을 까는 건데 아무튼 그걸 넘어가서 이제 규범적 현상이라는 게 지향적 귀속에서 어떤 핵심적이다. 여기 세트리스 파리보스 여기를 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브랜덤 예를 들면 비가 오고 있다고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이제 그 비를 피하는 그래서 건조한 걸 유지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비를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나무 아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 비가 오고 있고 나무 아래로 가는 게 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내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비를 피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향적 상태가 있으면은 나는 나무 아래로 가야 되는 그런 당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무 아래로 갔을 때 그래서 비를 피했을 때 나는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향적 상태와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과 합리적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향적 상태, 규범적인 상태,
그다음에 규범적인 행위, 합리적인 행위 다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제 브랜덤은 기능주의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더밋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브랜덤이 구분하는 게 뭐죠?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더밋 같은 기능주의자들이 있고 또 다른 기능주의자들이 있다. 근데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더밋은 이제 지향적 행위에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향적 행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언어적 표현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굳이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를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향적 상태라는 거는 그 지향적 상태가 지닌 기능적 역할의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근데 브랜덤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서 어떤 편을 들어주진 않거든요. 여기서 어떤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그냥 둘 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능주의자들이고 요 기능주의적 역할에 대한 이런 담화들이 다 이미 그 자체로 그 규범적인 담화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향적 상태라는 것을 그 지향적 상태의 기능적 역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다 기능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의 관점에서 보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걸 믿는다, 의미한다, 이해한다, 욕망한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지향적 상태라는 것을 어떤 역할의 측면에서 이 맥락 안에서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욕망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의미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역할을 가지고서 지향적 상태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논의들은 다 기능주의인데 그 기능주의자들 중에서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더밋 같은 사람들은 그 지향적 상태라는 거를 언어와 더 긴밀하게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언어와 굳이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인데 연결시키든지 연결시키지 않든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기능적 역할을 가지고서 지향적 상태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 규범적인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능적 역할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뭘 올바르게 하는지 그르게 하는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해명해주는 어떤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다 규범적인 담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향적 상태는 언어적 표현의 숙달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굳이 이걸 숙달하지 않아도 기능적 역할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모든 기능주의적 관점이 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기능적 역할에 대한 담화는 그 자체로 이미 규범적 담화이다. 여기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계속했던 얘기인데 어떤 기능적 그러니까 그 지향적 상태가 지닌 기능적 역할을 구체화한다는 것. 이 시스템 속에서 이 기능적 역할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결국엔 뭘 구체화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상태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그 지향적 상태라는 게 어떻게 그 작동해야 되고 다른 상태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를 구체화한다는 거다. 요 문제인 거고, 이걸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게 거죠. 어떤 그 설계자의 의도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든지, 아니면은 사용자의 목적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든지, 아니면은 뭐 진화론적인 어떤 유익함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든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이런 거죠. 이제 그 규범의 근원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규범 왜 우리가 이런 걸 따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역할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창조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신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어떤 디자이너, 설계자의 관점에서 이런 의도가 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진화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우리한테 생존에 유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규범적으로도 옳다라고 그 설명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맥락에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목적에서 왜 사용자의 목적에 이게 더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뭐 규범의 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든지 간에 핵심은 결국에는 특정한 기능적 역할을 구체한다는 거는 규범적인 그 의의를 구체한다는 거다. 이렇게 브랜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명제로 설명을 하는데 지향적 상태, 스테이트를 귀속시키는 것이란 규범적 상태, 스테이터스를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의 모든 논의가 요약된 어떤 태제인 거죠. 처음부터 다시 다 이 논의를 설명하자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합리적 존재다. 합리적 존재는 누구인가? 이후의 생산자와 담지자이고 진리의 탐구자와 발화자이다. 그러니까 이후의 논리적 공간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규범에 종속돼가지고 행동하는 그래서 더 정당한 이유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그 정당한 이유들을 제시함으로써 계속 참을 생산하려거나 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의 논리적 공간을 지배하는 규범적 질서에 종속된 존재이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합리적 존재, 그러니까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라는 것은 규범적 질서에 종속된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향적 상태, 어떤 존재를 합리적 존재로서, 지향적 존재로서 파악하는 이유, 지향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이란 결국엔 그 존재에게 규범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이다. 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얘한테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브랜덤이 이거를 이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진리의 측면에서도 설명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브랜덤 추론주의에서 핵심적인 두 개의 뼈대를 이루는 개념은 이유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의 관점에서 보면 규범에 종속된다는 건 뭐냐? 더 나은 이유의 힘에 귀속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이유의 힘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범적 힘이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이유가 제시됐을 때 토론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나은 이유가 제시됐을 때 그 이유에 굴복하고 그 이유에 순종해가지고 나의 어떤 의견을 바꾸거나 나의 행동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요 규범에 내가 종속되고 굴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지향적 상태나 행위는 더 나은 이유의 힘이 지닌 평가에 본질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브랜덤이 이렇게 이유의 관점에서 규범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참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 참인지 묻는 건 뭐냐면은 그 믿음을 내가 믿기 위한 좋은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이고 그 믿음을 믿기 위한 좋은 이유가 있는지 묻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적절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따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와 참과 규범이라는 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삼위일체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리에 대한 평가는 그 합리성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인 평가이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참인지 묻는 것은 그게 적절한지 어떤 점에서 적절한지 묻는 것이고 그게 또 이제 그것을 위한 좋은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그게 적절한지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 이유, 적절성, 그러니까 규범성이라는 게 항상 같이 간다. 이게 얘기인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브랜덤에 대해서도 제기되는 여러 비판 중 제기될 수 있는 비판 중 하나가 이렇게 믿음을 뭐 내재주의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진리랑 이유를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정합론의 한 형태인데 이러면은 이런 이유가 정합적이라는 것이 진리를 보장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가 정합적이라는 게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겠지. 정합적인 체계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수만 네. 체계들이 그럼 다 진리인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예, 브랜드 그게 대표적인 비판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도 이제 정합적이고 나름대로 서로 이제 이유들 간의 정합성이 있고 신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이론도 나름의 정합성이 있고 이유를 제시할 때 근데 사실은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국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런 브랜덤식의 정합성 이론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모순된 주장들도 정합적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모순적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혹시 브랜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동일한 하나의 정합적 믿음의 체계 내에서 동시에 제시되면 그건 분명한 모습인데 지금 브랜덤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각각의 체계마다 각각의 믿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체계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정합적 체계가 있고 어떤 체계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합적 체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는 거고 각각의 체계들에서 각각의 명제들은 각각 다 진리인 거고
그러니까 진리가 다양하게 수없이 많은 셈인 거지. 그러니까 브랜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신은 존재한다.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충분히 정합적이다.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브랜덤에 따르면 이유랑 진리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이유들이 적절하게 정합적이고 충분히 이유가 제시됐다. 그러면 따라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신이 존재한다가 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그 두 체계 아무리 그 구분되는 체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쪽에서 그 두 결론이 어쨌든 그 모순되는 두 주장이 각자 참 이제 각자 결국은 한쪽에선 참이고 한쪽에선 반대라는 건데 이러면은 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진리다라는 말을 쓰는 게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됐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식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브랜덤은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사람인 동시에 굉장히 합리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양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정합적 체계 안에서는 각각의 진리가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진리 주장들이 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제시될 수가 있는데 그 체계들이 서로 논쟁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결판이 나야지 분명. 물론 그 결판이라는 게 반드시 뭐 현실적으로 딱 그 뭐 100분 토론해가지고 100분 안에 답이 나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한 체계 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 결국은 그 반대자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진리 개념 자체를 정말 끔찍히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쨌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수학적 진리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아니면 뭐 경험적으로 되게 자명한 몇몇 과학적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상호 주관적으로 참이라고 함과 객관적 참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구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의 이제 진리 공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반론을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입장보다도 브랜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저는 그게 좀 계속 궁금했어요. 그 주장 자체가 브랜덤이 보기에는 그 이미 표상주의적 진리관을 전제하고 제기되는 주장이라고 할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객관적 참이라는 게 바깥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객관적 참을 있는 그대로 어떤 언어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게 네가 방금 말한 그런 입장들이잖아.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안에서 우리는 객관적 참과 객관적이지 않은 상호주관적인 참을 구분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서 어떤 진리에 대한 의미론적 체계들을 채울 수 있다. 체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인데 브랜덤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겠지. 나는 그런 표상주의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고서 나의 추론주의적 전제에서 출발해서 네가 말하는 표상주의적 의미론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네가 우리의 상호주관적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객관적 참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언어 게임 안에서 기능하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이었는지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겠지 브랜덤은. 2부의 내용이 딱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칭이라든지 뭐 대하여, 뭐 관하여, 뭐 이런 것들을 다 대용어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고 한데, 그래서 그 맞아. 진리 대용어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참이라는 수어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 앞에서 나온 그 문장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승인하겠다는 의미로 나는 참이다라는 수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겠지. 그러니까 자기 브랜덤 추론주의 체계 안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서 표상주의적인 진리 개념들을 다 표상주의적인 의미론에서 제시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여기 오늘 부분인데, 요게 그래. 요 부분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하고 프레게 사이의 차이를 잠깐 브랜덤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프레게는 규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다. 그냥 규범하고 어떤 인과하고를 구분하기만 했다. 그래서 프레게의 관심은 어떤 여전히 의미론적이고 활용론적이진 않았다.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지향적 상태라는 것에 규범적인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규범적이고 활용론적인 어떤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아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그 핵심적인 어떤 인사이트, 통찰로 얘기했던 건데, 그 어떤 상태와 행위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 그 상태와 행위가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고 생각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이라고 그걸 이해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상태와 행위를 이해한다는 것과 어떤 규범을 이해한다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다. 이게 여기서 아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칸트적인 요점, 그 어떤 판단과 행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올바름에 대한 평가에 종속된 것으로 그 판단과 행위를 다룬다. 이 요점을 발전시킨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그리고 브랜덤이 계속 여기서 이 부분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규범적 질서를 어떤 전면에, 자기 이론의 전면에 내세운다고 해서 인과적인 질서, 인과적인 의의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특정한 그 지향적 상태가 내용이 있다고 이해한다라는 게 뭔 말인지, 이거는 이제 내용이, 어떤 지향적 상태가 내용이 있다는 것이 그게 규범적 의의를 지닌다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요 얘기를 주장한다고 해서 인과적 질서, 인과적 어떤 그 연쇄에 대한 모든 탐구들이 부정돼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탐구들, 뭐 그리고 심리학의 탐구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자기가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지향적 상태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인 것이지, 인과적 상태, 인과적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논의가 아니다. 여기서도 계속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 힘과 인과적 힘 사이의 어떤 구별, 규범적 힘이 인과적 힘으로 환원돼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계속 강조가 되는 거고, 이게 칸트, 프레게의 그런 구별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것도 계속 이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랑 무엇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이게 혼동되면은 그런 이런 슈퍼 리지디티, 그 초경직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미지가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주의적 선입견을 애초에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구별이에요. 이래서 사실 제가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거라고 오늘 별로 할 게 없다는 건데,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 법칙과, 아, 요건 그거네. 요거는 다른 얘기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범적인 필연성이라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그게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되는 당위적인 법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르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도 계속 구별이 나옵니다. 자연적 상태와 구별, 규범적 지위. 여기는 규범적 지위라고 하네요. 여기도 규범적 상태라고 합니다. 자연적 상태와 규범적 상태를 구별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구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별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규범적 현상이 지향적 귀속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다. 어떤 대상이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규범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합리성 개념하고도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어, 또 계속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이 구별이 나오는 규범적 지향적 설명과 인과적 지향적 설명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베넷 같은 사람들은 그 지향적 상태와 언어적 표현의 사용이라는 걸 긴밀하게 연관시키지만, 그걸 그렇게 연관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게 꼭 대립돼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기능주의고, 둘 다 이미 기능주의라는 점에서 다 규범적 담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오는 거죠. 어떤 상태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 구체화한다는 것은 그 상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상태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화한다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네,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거죠. 브랜덤이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내가 어떤 인과적 의의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 요점하고 다를 뿐이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향적 상태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인 것이지 이거에 그래서 지향적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과 규범적 질서를 이해한다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요점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지 규범적 질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인과적 질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브랜덤이 한마디로 요약했던 건데 지향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이란 규범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게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유의 측면에서 더 나은 이유의 힘에 우리가 종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참의 측면에서 이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참의 측면, 진리의 측면에서도 이걸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은 이유에 종속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참을 계속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참 이유 규범이라는 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 여기 이 뒷부분은 사실 좀 이 참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라서 굳이 이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 뭐냐면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강조하는 거는 지향적 상태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규범적 질서를 이해한다는 게 항상 같이 간다는 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범이 제시될 것인지는 그 이론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적 상태를 이해하는 일이란 결국에는 그 지향적 상태의 기능을 이해하는 일이고 그 체계 안에서 지향적 상태가 어떤 기능적 역할을 지니는지 이해하는 일이고 이 기능적 역할을 지닌다는 거는 그 기능적 역할이 어떤 규범에 종속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일인데 근데 이 규범이라는 거를 그 의미론마다 어떤 의미론을 우리가 채택하는지에 따라서 규범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참의 측면에서 규범을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표상의 관점에서 규범을 얘기할 수 있고 뭐 규범이라는 걸 설명하는 수만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어찌됐든지 어떤 이론을 채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향적 상태를 이해할 때 규범적 질서를 이해한다는 그 사실 자체이지 구체적으로 각각의 의미론들이 어떤 규범에 대한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는 그거는 뭐 다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여기서 요점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 규범이라는 것을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대상들의 상태를 평가할 것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